400년 전 세계의 모습을 정확히 예언했다고? 여기 미국 하버드 대학생이 한국의 오래된 책을 발견하고 경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한국의 미래 모습과 세계의 반응을 정확히 묘사했다고 설명하는데요. 도대체 그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한국에 방문할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매튜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며 역사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원래는 고대 유럽의 성들을 연구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지도 교수님께서 한 학기 동안 동아시아 역사를 공부해 보라는 제안을 하시자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작은 아파트에서 짐을 싸면서 솔직히 실망스러운 기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한국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고요? 라고 룸메이트에게 물으며 양말들을 가방 한 구석에 채워 넣었죠. 중국과 일본에는 이미 흥미로운 역사가 다 있잖아요. 룸메이트는 어깨를 으쓱하며 휴대폰을 계속 스크롤했어요. 한숨을 쉬며 짐가방을 꽉 채웠어요. 저는 놀라운 것보다는 유럽의 돌탑과 중세 기사들에 관한 편안한 연구를 계속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학위를 마치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비행기는 길고 불편했어요. 잠을 자려고 애썼지만 작은 좌석에 앉은 제 다리가 쭉쭉 뻣뻣해졌죠. 마침내 서울 상공에 접근하기 시작할 때 창밖을 별다른 흥미 없이 바라보았어요. 대부분의 시야는 회색 구름으로 가려져 있었거든요. 비 오는 3월 저녁 저는 서울에 도착했어요. 공항을 나오자마자 습한 공기가 마치 젖은 수건처럼 제 얼굴을 때렸어요. 도시 곳곳에는 길가에 고인 무릉덩이에 반사되는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높은 유리 빌딩들은 구름을 향해 뻗어 있었으며 다채로운 우산을 든 사람들은 분주히 걸어 다녔어요. 그냥 또 다른 대도시일 뿐이군요.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택시를 타고 서울대학교 근처의 작은 호텔 방으로 향했어요. 창문을 통해 보니 빗방울들이 유리 위를 서로 경주하듯 내려와서 밖의 다채로운 불빛들을 흐릿하게 만들었어요. 제 호텔 방은 예상보다 작았어요. 한쪽 벽에 좁은 침대가 놓여 있어서 그 주위를 돌아다닐 수 있을 만큼의 공간밖에 없었죠. 창밖으로는 한강이 도시를 구불구불 흐르는 모습이 보였고 무지갯빛으로 불을 밝힌 다리들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경치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제 마음속에 무거운 돌처럼 자리 잡았어요. 첫 이틀 동안 저는 주로 방 안에 머무르며 연구 계획을 정리하고 시차에 적응하려 애썼어요. 계속 피곤함이 밀려왔고 바깥의 끊임없는 비도 제 기분을 도와주지 못했어요. 이 낯선 곳에서 한 학기를 어떻게 버텨야 할지 의문이 들었죠. 서울에 도착한 지 셋째 날 비는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내렸어요. 결국 저는 호텔에서 받은 작은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가기로 했어요. 대학 도서관을 찾아 연구를 시작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20분 정도 걸어가자 제 신발은 이미 흠뻑 젖었고 우산은 바람에 2번이나 뒤집혀 버렸어요. 또 다른 폭우를 피하기 위해 저는 종로의 오래된 서점으로 몸을 숨겼어요. 그곳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동네 중 하나였어요. 서점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빗소리는 사라지고 고요한 정적이 제 귀를 감쌌습니다. 오래된 종이와 나무의 향이 진하게 풍겼고 그 향은 마치 고향에 있는 듯한 편안함을 주었어요. 먼지가 낀 창문 사이로 부드러운 빛이 스며들며 바닥부터 천장까지 쌓인 수많은 책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서가 사이를 거닐다 보니 제 기분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비록 대부분의 한국어 제목은 읽지 못했지만 책들에 둘러싸인 느낌은 외로움을 잊게 해주었어요. 바삭해 보이는 오래된 책의 등판에 손을 뻗으려는 순간 하얀 머리에 다정한 미소를 지닌 노신사가 서가 뒤에서 나타났어요. 깜짝 놀라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헬로라고 영어로 인사했는데 제 말이 통할 거라곤 생각지 못했어요. 놀랍게도 그 노신사는 뚜렷한 악센트가 섞인 분명한 영어로 한국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라고 대답했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떻게 아셨죠? 노서점 주인 할아버지 대신 이 할아버지께서 살짝 웃으시며 눈가에 주름을 지으시더군요. 역사학도들은 제 서점에 들어오면 그 눈빛이 드러나죠.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 얼굴을 한참 살펴보셨어요. 한국에 별다른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얼굴이 붉어졌어요. 제 생각이 이렇게 쉽게 읽힐 줄이야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어쩌면 이 책이 선입견을 바꿔드릴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고는 서점 뒤쪽으로 사라지셨고
저는 어색하게 책들 사이에 서서 기다렸어요. 제 가슴은 두근거렸고 이곳엔 뭔가 특별하고 마법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잠시 후 이 할아버지께서 색바랜 가죽으로 제본된 고풍스러운 책을 들고 돌아오셨어요. 표지에는 한자로 쓰인 글자들이 있었는데 이는 한때 한국에서 사용되던 전통 한자임을 알 수 있었어요. 그 책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오래되고 귀중해 보였어요. 이게 뭔가요? 라고 저는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예언서입니다. 라고 이 할아버지께서 책을 조심스럽게 펼치며 말씀하셨어요. 조선시대의 한학자가 거의 400년 전에 쓴 책이지요. 저의 역사 연구 본능이 즉시 작동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책을 받아들이며 손가락 사이로 마치 섬세한 천처럼 느껴지는 페이지들을 살펴보았어요. 한국어를 읽지 못했지만 제 안에서 특별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했을 때 느끼는 그 흥분감이었어요. 읽어도 될까요? 라고 저는 구석에 있던 작은 독서 테이블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이 할아버지께서는 신비롭게 반짝이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조심스레 고서의 페이지들을 살펴보았어요. 글자들은 매우 아름답고 유려하게 쓰여 있었고 이를 만들어내기 위해 큰 기술이 필요했을 거라 생각했어요. 비록 그 내용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수백 년 전 이 글들을 쓴 분과의 연결고리를 느낄 수 있었어요. 비가 계속 내리는 동안 저는 그 작은 먼지투성이의 서점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어요. 어쩐지 이번 뜻밖의 발견이 제 연구, 한국에서의 한 학기, 그리고 아마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서울에 온 이후 처음으로 저는 여기 있는 것이 정말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고서가 제 꿈속에 계속 나타났거든요. 침대 주위에 떠다니는 이상한 기호들과 이해할 수 없는 언어의 속삭임이 들렸어요. 아침이 밝자 저는 평소와 다른 기운으로 일어났어요. 서울에 온 이후 처음으로 고향에 대한 생각 대신 그 신비한 책에 대한 생각뿐이었어요. 간단히 아침을 먹고 나서 저는 호텔 근처의 작은 가게에 달려가서 한영사전을 구매했어요. 가게 주인은 제 흥분에 눈썹을 올리셨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꼭 그 책 속의 내용을 알고 싶었거든요. 비는 마침내 멈췄고 촉촉한 거리에 햇살이 반짝일 때 저는 다시 그 오래된 서점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발걸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서점이 사라졌다면 어쩌지? 어제의 모든 것이 이상한 꿈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서점은 제가 떠났을 때와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현대적인 커피숍과 전자제품 가게 사이에 자리 잡고 있으니 오히려 그 대비가 서점을 더욱 오래되고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오래된 책들의 익숙한 향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이 할아버지께서 서가의 책들을 정리하고 계셨고 제가 들어서는 소리의 얼굴에 다정한 미소가 번지셨어요. 이 책을 사고 싶습니다. 라고 저는 어제 살펴본 예언서를 가리키며 말씀드렸어요. 제 목소리는 제 자신보다 훨씬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이 할아버지의 눈은 신비롭게 반짝였어요. 오랫동안 이 책을 보관해 왔는데 마침내 그 책을 찾을 적당한 분이 나타나시길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바로 당신이라고 믿습니다. 제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은 단순히 책을 넘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책임감을 전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 책의 가격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낮았고 저는 망설임 없이 결제했어요. 소중한 책을 정성스럽게 포장해 배낭에 넣고 호텔 방으로 돌아왔어요. 창가 작은 책상 위를 치우며 손이 살짝 떨렸어요. 새 사전과 노트, 펜을 가지런히 정리한 후 고서가 중앙에 놓였어요. 몇 시간 동안 저는 1000몇 페이지를 번역하려 애썼어요. 옛 한글 서체는 길거리 간판에서 보던 현대 한국어와는 전혀 달랐어요. 책상에 몸을 숙이다 목이 뻐근해지고 흐릿한 글자들을 보느라 눈은 타들어갔어요. 몇 번이나 좌절할 뻔했지만 뭔가가 저를 계속 버티게 했어요. 어쩌면 역사 연구자로서의 제 자부심이었는지 아니면 이 책이 저를 찾은 데는 이유가 있다는 깊은 느낌 때문이었죠. 인터넷에서 옛 한국어에 대한 도움을 찾아보며 서서히 단어들이 연결되고 문장들이 완성되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해가 서울 너머로 저물 무렵 저는 한 문단을 완전히 번역했어요. 그 내용에 숨이 멎을 정도로 놀랐어요.
검은 무룡이 불과 빛의 땅을 만날 때 새로운 빛이 탄생하리라. 저는 창가로 다가가 한강을 바라보았어요. 도시 한가운데서 어둡고 강렬하게 흐르는 한강을 보며 과연 이 검은 무룡이 예언서에 나온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주변의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어둠 속에서 불빛을 발하며 마치 불가빛의 땅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어요. 예언은 현대 서울을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400년 전 누가 어떻게 이 도시의 미래를 알 수 있었을까요? 손이 떨리며 저는 번역을 계속했어요. 땅 위를 달리는 금속의 말과 사람을 싣고 하늘을 나는 새들. 펜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기차와 비행기라니요? 400년 전에는 그런 것이 존재할 리 없었어요. 과연 그 글쓴이가 어떻게 이런 기술들을 예견했을까요? 또 다른 구절에서는 사람들이 먼 땅을 보고 멀리 있는 친구와 대화하는 빛의 창이라고 했는데 이는 현대의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연상케 했어요. 이럴 수가 없는데요. 라고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러나 증거는 제 눈앞에 확실히 있었어요.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서울의 밤, 도시는 마치 거대한 등불처럼 불을 밝히기 시작했고 다채로운 간판들이 어둠 속에서 빛났어요. 한강은 마치 별빛이 흩뿌려진 리본처럼 반짝였어요. 저는 책을 손에 꼭 쥔 채 창가로 다가갔어요. 예언서와 현대의 도시를 바라보며 한국에서 느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듯 정확한 시간에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서울에 온 이후 저는 진심으로 이곳에 있게 되어 기뻤어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고서가 제 꿈속에 계속 나타났거든요. 침대에서 깨어나니 몸은 어색하게 굽어 있었지만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고대의 예언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되뇌어졌어요. 간단히 아침을 먹고 나서 저는 책의 여러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기 위해 호텔 근처의 작은 가게로 달려갔어요. 손은 약간 떨렸지만 이메일을 통해 하버드의 지도교수 제임스 교수님께 이 놀라운 발견에 대해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아시겠지만 1600년대의 이 책이 현대 기술을 예언하고 오늘날의 서울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메일에 적고 사진들과 대략 번역한 내용을 첨부한 뒤 전송했어요. 제 마음은 초조함으로 뒤틀렸어요. 교수님께서 제가 헛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진 않을까요? 아니면 더 나쁘게는 제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하시진 않을까요? 답장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서울국립박물관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예언서를 더 잘 이해하려면 이 책이 쓰여진 시대에 대해 더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박물관은 넓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내부는 시원한 공기와 조용한 목소리들로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저는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고대 도자기, 무기, 예술품들을 구경했어요. 모든 전시물에는 한국어와 영어 설명이 붙어 있어 제 마음 한켠에서는 감사함과 동시에 이전의 제 태도에 대해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조선시대에 관한 전시를 둘러보며 제 안에서는 무언가 달라졌어요. 1400년대의 숫자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당시로서는 매우 앞선 기술이었고 여러 용기와 부표를 이용해 정확하게 시간을 측정했었어요. 그 옆에는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 도구 중 하나였던 측우기도 전시되어 있었어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네요. 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뺨에 따스한 부끄러움이 퍼졌어요. 한국의 역사는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특히 세종대왕에 관한 특별 전시가 제 눈길을 끌었어요. 전시물에서는 이 위대한 임금이 15세기에 한글을 창제하신 과정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당시 대부분의 유럽인들이 글을 읽지 못했던 시절 세종대왕은 평범한 한국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과학적 원리에 기반하여 새로운 문자 체계를 만들었어요. 오랫동안 전시물을 바라보며 그 시대의 선구자들이 얼마나 앞서 있었는지 감탄했어요. 그분들은 정말 시대를 앞서 가셨네요. 라고 생각하면서 배낭 속 예언서의 무게를 느꼈어요. 어쩌면 이 문화의 사람이 미래를 예측한 것도 이상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늦은 오후가 되자 박물관을 거닐다 발이 아팠지만 제 마음은 새로운 지식으로 살아나는 듯 했어요. 박물관 입구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어가 달콤한 아이스 커피를 주문하며 잠시 쉬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했죠. 제 심장은 뛰었어요.
제임스 교수님께서 답장을 보내셨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어보니 매튜, 당신이 발견한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만약 진품이라면 번역한 문구들은 단순한 추측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빛에 대한 언급은 한국의 반도체와 AI 기술, 즉 현대 세계를 연결하는 기술을 묘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행 비행편을 예약했습니다. 이 사안은 더 면밀히 조사되어야 합니다. 커피를 거의 엎질러 버릴 뻔했어요. 제임스 교수님께서 직접 서울에 오신다니요. 예언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계시다니 안도의 한숨과 함께 설렘이 밀려왔어요. 서울에 온 이후 처음으로 저는 한국에 온 것이 진심으로 기뻤어요.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어쩌면 제가 이 책을 만나도록 운명 지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저 역시 그 예언의 일부였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책상 위에 펼쳐진 예언서의 고서 페이지들은 수백 년 동안 감춰져 있던 비밀들을 담고 있었고 그 비밀들이 어쩌면 저에게 전해진 것만 같았어요. 3일이 지나고 마침내 제임스 교수님이 도착하신 날이 왔어요. 우리는 예언서를 처음 발견한 그 서점 근처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호텔방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을 정도로 초조한 마음에 1시간 일찍 도착했어요. 제임스 교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저는 거의 알아보지 못했어요. 긴 비행으로 지친 모습이 역력했지만 눈빛에는 기대감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교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며 제가 주문해둔 커피를 거의 건드리지도 않으셨어요. 목소리에는 설렘이 묻어났어요. 제 심장은 마치 폭발할 듯이 뛰었어요. 조심스럽게 책을 풀어 보였는데 이 순간이 진실을 가릴 결정적인 시간이었어요. 교수님은 한국어를 저보다 훨씬 잘 읽으시니 이 책이 진품인지 아닌지 판별해 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교수님은 몇 시간 동안 책을 면밀히 살펴보시며 때때로 감탄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셨어요. 저는 마주 앉아 교수님의 얼굴을 살펴보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교수님의 표정은 점점 더 놀라움으로 가득 차더군요. 제 마음속에는 희망이 움트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라고 교수님께서 마침내 입을 열으시며 제게 눈을 크게 뜨고 말씀하셨어요. 이 책은 단순한 기술 예언을 넘어서 오늘날 한국 사회의 강점과 도전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슴속에서 따스한 기운이 퍼졌어요. 교수님도 믿으시다니요. 제가 상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교수님은 제가 아직 번역하지 못한 한 구절을 가리키셨어요. 청명한 아침에 사람들이 그들의 노래와 이야기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 먼 나라들이 그들의 마음을 안아줄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한류 즉 K-팝, K-드라마 그리고 한국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묘사한 것 아닐까요? 라고 교수님께서 경탄의 찬 목소리로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버드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K-팝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감상한다는 사실을 떠올렸어요. 그러나 교수님께서는 말씀을 잇기 시작하셨어요. 얼굴이 진지해지며 예언에는 경고도 담겨 있습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교수님은 한 구절을 소리내어 읽으셨어요. 빛이 너무 밝아지면 그림자는 더욱 깊어지리라. 동양의 아름다움은 내면을 돌아봐야 하리라.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 말씀이 너무 무게감 있게 다가왔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라고 제가 다가서며 여쭤보았어요. 균형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교수님께서 신중하게 대답하셨어요. 한국이 큰 성공을 거둘 때 내부의 스트레스, 불평등, 그리고 사회적 압박과 같은 문제들도 함께 해결해야 하죠. 모든 사회가 급격히 발전할 때 겪게 마련인 문제입니다. 저희는 하루 종일 그 책에 대해 분석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카페 직원들은 왜 이렇게 오래 머무는지 궁금해 하셨겠지만 계속해서 신선한 커피와 작은 쿠키를 가져다 주셨어요. 바깥에서는 서울이 여전히 분주하게 흘러갔고 아무도 이 도시의 존재를 예언한 고대 예언서에 대해 알지 못했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한국에 대한 제 존경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이곳은 단지 흥미로운 과거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앞으로 세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는 예감을 주는 곳이었어요. 저녁이 다가오자 제임스 교수님은 피곤해 보이면서도 행복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기대 앉으셨어요. 이 책은 한국 학자들과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이 책은 그들의 유산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한편으로는 이 놀라운 발견을 제 자신만 간직하고 싶었지만 이미 이 책을 찾은 경험이 저를 크게 바꿔놓았거든요. 단 일주일 만에 저는 한국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시각에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고 믿게 되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은 전과 달리 특별하게 보였어요. 네온사인, 분주한 거리, 그리고 현대 건물 사이에 자리 잡은 고궁들, 모든 것이 이제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혁신이 공존하는 의미 있는 장소처럼 다가왔어요. 저는 대학 사무실과 박물관 비하인드룸에 앉아 학자들이 종이, 잉크, 제본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검증 결과 제 마음속의 믿음을 확인해 주듯 그 책은 정말 1600년대의 것이었어요. 그 예언이 실제로 맞았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어요. 400년 전 누가 이렇게 명확하게 현대 세계를 예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발견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곧이어 전 세계의 TV, 방송국과 신문사들로부터 전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 모든 관심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고 카메라가 향할 때마다 얼굴이 붉어지고 손이 떨렸지만 이야기를 반복해서 할수록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미래를 예언한 듯한 고대 예언서에 매료되기 시작했어요. 3주간의 인터뷰와 만남 후 저는 지치면서도 행복했어요. 어느 비 오는 오후 제가 처음 그 책을 발견했던 날과 비슷한 날씨에 저는 다시 그 오래된 서점을 찾으러 갔어요. 이 할아버지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그 책 덕분에 얼마나 큰 변화를 겪었는지를 말씀드리면 할아버지께서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실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익숙한 거리에 도착했을 때 서점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한 블록을 3번이나 오르내리며 길을 잃은 기분이 들었어요. 마침내 작은 꽃집이 눈에 들어왔고 그곳이 전에 서점이 있던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혼란스러움이 제 머릿속을 감돌았어요. 위치를 착각한 건가요? 제가 여러 번 방문했던 곳인데 어떻게 서점이 사라졌을까요? 마치 땅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서점이 어떻게 사라진 것일까요? 이 할아버지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건가요? 어쩌면 그 노서점 주인께서 처음부터 이 책의 내용을 알고 계셨던 걸지도 모른다는 이상한 생각이 스쳤어요. 혹시 그분이 저를 위해 모든 걸 계획해 두신 건 아닐까요? 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고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급히 달리기보다 천천히 걸으며 빗방울에 옷이 젖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사라진 서점의 미스터리가 예언서의 마법 같은 분위기를 더욱 깊게 느끼게 해주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이 나라의 곳곳을 최대한 많이 보고자 했어요. 안개 낀 산속에 숨겨진 고찰들을 방문하고 세련된 사람들이 넘실거리는 현대적인 쇼핑가를 탐험하며 할머니께서 대대로 전해 내려온 레시피로 요리하신 맛있는 음식을 작은 식당에서 맛보았어요. 한때 제가 하찮다고 여겼던 이 나라는 이제 제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예언서가 제 연구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전체적인 관점을 바꿔놓았어요. 중요한 역사와 문화는 유럽뿐 아니라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마지막 서울의 저녁, 저는 한강 위의 다리 위에 서서 어둠이 내리자 도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거대한 강은 제 발밑에서 힘차게 흐르고 있었고 예언서에 묘사된 검은 무령과도 닮은 모습이었어요. 주변의 서울 빌딩들이 밤하늘에 은은한 빛의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제가 당신에 대해 이렇게 잘못 생각했었네요. 라고 도시에게 속삭였어요. 제임스 교수님께서는 예언서를 한국국립박물관에 기증하기로 주선하셨어요. 그곳에서 후대에 보존되고 연구될 예정입니다. 저는 하버드로 돌아가 예언서의 사본과 번역문을 가지고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비행기가 이륙하자 저는 점점 작아져가는 서울을 내려다보며 마음속으로 미소 지었어요. 예언서에는 하늘에서 온 방문자가 비밀을 밝혀내고 한국의 중요성을 세상에 알릴 것이라고 했었으니까요. 어쩌면 그 방문자는 처음부터 저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이 구름 사이로 사라져갈 때 저는 한 가지 확신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다시 올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과의 여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보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감동적인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